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진행할 특강은 3개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라는 큰 주제 아래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집값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사면 왜 떨어지고, 알쏭달쏭 어렵죠? 오늘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되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 가지 방송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김구라 씨하고도 김구라 경제연구소라고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화면에서 저를 보면 반갑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특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 금리, 정책. 이 3가지가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금리와 부동산 정책이 이제 영향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부터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경제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공급이 많이 늘어나도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또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공급과 수요. 이 2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공급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뚝딱 공사해서 진행하는 입주 물량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내놓는 공급 물량, 매물도 공급이고요.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이동을 하거나 이것도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수요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을 사고 싶어요. 어떡하지?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막 사장로 돌아서게 되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또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요.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빨리 내 집 팔아야 돼. 라고 하면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심리가 또 맞물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겁니다. 공급 물량, 인구 변화, 부동산 정책, 금리, 경제 상황, 집값의 고평가, 유무, 개발 호재,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금리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중요하죠. 수요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수요, 상대 수요. 절대 수요라고 한다면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출생률, 출산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인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거는 한번 결정이 되면 쉽게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1950년대, 60년대 이제 많은 출산들이 일어납니다. 1958년에서 1976년까지가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장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1971년생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 나이 또래가 가장 많습니다. 허리가 제일 두텁다는 얘기인데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 6.25 전쟁 끝나고 많이 출산을 했다는 거죠. 1971년에 그 어린 부모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절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집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는 집값이 서울, 전국 할 것 없이 다 올라갑니다. 왜? 절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구 이동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 서울 입장에서는 인구 유입. 그러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서울에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들어도 인구 이동에 의해서 서울 수도권은 방어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 수요라고 하는데 장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수요는 흐름이 한번 결정이 되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대 수요는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 지금 오를 것 같아. 빨리 사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우리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패닉 바잉이 일어나죠.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인구는 줄어들어도 갑자기 너도나도 모든 사람들이 사자라고 돌아서게 되면 집값은 급등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마스크 대란 기억나시죠? 마스크 그게 뭐라고 마스크 사려고 약국 가서 줄 서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와이프하고 차 타고 이 약국 저 약국 막 돌아다니고 앱 보면서 야 재고가 어디서 막 난리를 쳤죠. 그게 뭡니까? 불안한 심리 때문에 갑자기 너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자라고 하면 그렇게 풍기 현상이 생기고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필요 없어. 왜 사?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사라고 한다면 우리 2022년 12월, 2023년 1월 기억나시나요? 미국에서 금리를 갑자기 껑충 올리니까 집값이 떨어집니다. 왜? 와, 무섭네. 금리가 얼마나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와 이러다가 제로금리에서 미국이 1년 만에 5.5%로 올렸는데 와 이러다가 8% 가는 거 아니야? 미쳤네.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는데 반대로 사려는 분들은 지금 왜 사? 집값 떨어지는데 나 안 사. 라고 하면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한 아파트가 전용 8사가 13억대 일반 분양을 했는데도 계약이 잘 안 되고 이랬었죠. 지금 그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요는 단기 효과가 나온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했듯이 절대 수요 같은 경우는 한번 흐름이 결정이 되면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폭등하죠. 그래서 IMF 이전, 97년 이전만 하더라도 절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주택 공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서울도 집값 올라가고 지방도 집값 올라가고 너도 나도 다 올라갑니다. 왜? 수요가 폭발적으로 절대 수요가 늘어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반대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줄어드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출산율도 떨어지고요. 서울 수도권으로 좋은 대학교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분들이 떠나가면서 지방은 인구 유출, 수도권은 인구 유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지방 소멸 이야기 나오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부산, 우리나라 2대 도시 부산에 대해서 소멸 단계다, 소멸 위기다, 이런 특집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서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들어요. 앞에서 서울 인구가 인구 유입이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대학교가 있어서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서울이 936만 명 정도 되는데 10년 만에 줄어듭니다. 그래프를 보이시죠? 2011년도, 12년도 요 무렵이 가장 많았습니다. 1000만을 넘어선 때입니다. 2010년에서 12년 사이 지금은 936만 명. 76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의 서초구, 강남구 정도가 사라졌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럴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서울 3인 가구 인구 변화를 보게 되면 서울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경기도와 인천 인구는 늘어납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인근 지역들, 경기도 인천으로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한 겁니다. 고양시, 김포시 이렇게 인구 분화가 되면서 이동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본다면 인구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만 볼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게 되면 절대 수요는 당분간 적어도 10년, 저는 한 20년 정도까지는 일단 수도권 지역은 출산율 감소의 영향, 큰 타격감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도 인구가 줄죠. 부산도 90년대 400만 가다가 최근에 한 20만 또 326만 정도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처럼 부산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인데 모두 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부산에서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간 겁니다. 물론 부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진 않죠. 포항으로도 가고 창원으로 가고 울산으로도 갑니다만 아무튼 서울과는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인구 감소의 영향은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을 보통 40에서 69세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30대들이 많이 사게 되면서 30에서 69세 정도가 주택 구매 연령입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출산율이 급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대 2015년에 태어난 분들이 30대 정도 되면 아마 서울 수도권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015년에 태어나신 분이 30년이 지나면 2045년 정도 되면 아마 지방은 더 힘들 거고요. 서울 수도권도 인구 절대 주택구매 연령의 감소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년 남았죠. 그러면 20년 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20년 후를 우리가 걱정하고 나 어떻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한번 사면 평균 7년 정도 보유합니다. 한 10년 정도 보유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20년 후니까 한 텀, 두 텀 정도 돌려도 시간 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지역으로 접근할지, 더 핵심 지역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강구가 될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구 출산율이 최근에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건 큰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는데 일본 또 출산율이 줄어들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8천만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1억 2천에서 8천만으로 줄어들어도 경제에 문제 없도록 설계하는 게 진정한 인구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줄어들어도 다른 방법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채워질 수도 있죠. 외국인들이 채워질 수는 있는데 고가 아파트 시장을 채우기는 좀 다소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가 수요는 좀 많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가진 수요가 10만 채 정도 되거든요. 10만 채 정도의 56%가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이 집 사서 우리가 살 집이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중국인들이 물론 고가 아파트들도 사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들은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이런 지역입니다. 공통점은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저가 아파트 시장을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결국에 외국인들이 돈을 준다는 거니까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이분들이 안 사면 이제 임대 수요도 채워지기 때문에 저는 좀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이민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기는 또 미국이 좀 특이한 나라이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자연스럽게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수요도 또 충족이 된다. 집값은요.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많이 내려가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더 큽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 위기 모든 문제들이 생겨서 집값은 폭등해도 문제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정도 유지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 외국인 수요도 좀 유입이 되는 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상대 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좀 절대 수요를 우리가 알아봤고 인구 출산율이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이제 상대 수요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고 갑자기 내려가고 이게 무슨 일일까? 202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토지거래구역 풀면서 강남 집값 올라갔다가 또 다시 재지정하니까 살짝 내려왔다가 또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막 난리가 나니까 대출 규제하고 정신 하나도 없죠. 이게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과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이제 모두 다 패닉 바잉을 합니다. 사자.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이걸 벼락거지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빨리 사야게 막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이제 막 뛰어듭니다. 왜? 남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내려갈 것 같으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 안 삽니다.
어제까지 사고 싶어서 난리를 치다가 오늘 갑자기 무슨 규제가 나오면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푸 현상이라고 하는데 fear of overpaying, 돈을 더 지불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두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미싱 아웃 될 것 같은 공포,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있고요. 비싼 가격에 살 것 같은 공포.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비싸게는 안 사고 싶고 남한테 뒤처지기도 싫은 이 애매한 심리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5년 부동산, 서울, 특히 서울 수도권 부동산의 문제는 심리 영향이 더 가깝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인데 심리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에서 경제공황이 생깁니다. 경제공황. 그게 어처구니 없게 생깁니다. 어떤 관료가 도쿄 와타나베 은행이 파산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서 경제위기 생기고 은행이 부도납니다. 그래서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재상이 등장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한 달 만에 해결합니다. 어떻게? 그림 보이시죠? 이분이 가짜 돈을 200엔짜리 가짜 돈을 한쪽 면만 인쇄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쪽 면을 인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제 위기니까. 그래서 2주 만에 가짜 돈을 만들어서 은행 창구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뱅크런 하러 왔는데 은행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와 너도 나도 내 돈 못 찾을 것 같으니까 확 몰려들었는데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은행에 돈 많네 하고 다 집에 갔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의외로 심리는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 공급 정책도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심리적인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불안한 심리를 달랠 수 있는 의외의 처방도 저는 좀 강구를 해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은 절대 공급과 상대 공급이 있습니다. 앞서서 수요하고 비슷하죠. 절대 공급은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해서 아파트 짓는 입주 물량인데 서울은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이게 이제 또 불안 심리에 자극을 하게 되는데 입주 물량 부족한 거는 해결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왜?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1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해서 10년, 15년 걸리는 거를 지금 집이 없고 내가 지금 집을 못 사서 지금 난리인데 10년, 15년 후에 공급 대책이 발표돼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공급은 방향성이 중요하다.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된다. 지금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부작용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그슬로 올라가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재개발 구역 393개를 구역 해제하면서 그때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 부작용이 이제 2026년부터 나오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지니까 신도시 개발 중단하면서 그때의 부작용이 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영향이다. 미리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상대 공급은 이제 심리입니다. 매물.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매물 회수하고 호가 올리고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는 심리, 상대 공급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단기 효과는 심리를 달래줘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꾸준히 늘려주고 또 수요 입장에서는 또 인구 분산, 또 지방 인구가 서울로 많이 유입되지 않도록 정책을 투트랙으로 좀 써야 되겠죠. 단기 정책, 장기 정책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공급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토지 확보, PF 대출 받고 인허가, 분양, 공사, 완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15년, 신도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잘 준비하면 10년 후에는 또 주택 공급이, 절대 공급이 안정이 될 수도 있겠죠. 10년, 15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공급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도 좀 감소하고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물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공급하게 되면 또 미분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좀 다르게 공급 정책을 펼 필요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위기는 2026년부터 이제 줄어들죠. 올해까지는 물량이 좀 많았는데 내년부터 줄어드는 게 이제 위기고요. 미리 불안 심리로 자극을 받으면서 사실 2025년 상반기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게 이런 절대 공급의 그 불안 심리가 자극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착공 물량을 보게 되면 2022년보다 2023년에 착공 물량이 뚝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분양 물량은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입주 물량, 2026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 거는 이제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수요 부족과 공급 과잉의 시그널인데, 미분양은 일반 미분양과 준공업 미분양을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2025년 4월까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미분양 추이를 그래프를 그렸는데,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등락을 거듭하죠. 그러니까 미분양은 소진도 되다가 공급 분양 물량이 줄어드니까 또 많이 안 늘어나는데, 문제는 악성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입니다. 계속 늘어나죠. 빈집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빈집 다 짓고 나서도 소진이 안 되는 악성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좀 위기다라고 긴장을 해야 되고요. 빈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PF 대출을 받은 건설업계가 상환을 못하고 자금난에 빠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을 빨리 소진해야 PF 문제와 지방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 공급 한번 보죠. 심리죠. 심리.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에 회수하거나 더 내릴 것 같은 두려움에 팔자로 하는데, 결국에는 집값이 단기간에 안정이 되려면 집주인들의 상대 공급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집값이 빨리 안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공포감에 급매로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양도세를 좀 감면해줘서, 약간 그 나그네 이소부화 있잖아요. 막 바람이 불 것인가, 따뜻한 햇볕을 쬐을 것인가. 따뜻한 햇볕을 쬐인다. 양도세 감면을 주게 되면 옷을 벗듯이, 그렇죠? 위에 자켓 벗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많이 내는 것보다 양도세 줄여줬을 때 팔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의외로 빨리 좀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얘기도 좀 해볼게요.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리가 1% 내리면 집값은 2% 상승을 하고, 금리가 1% 오르면 집값은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절대 법칙이 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이대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집주인들은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까 매물을 많이 급매로 안 팔아도 되고요. 집을 사는 분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대출을 더 받아서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좀 올라가는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준금리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안 내려가도, 기준금리만 내려가도 심리적으로 금리 내려가는구나, 집 사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금리는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대출금리, 우리 구매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거 금리 인하기 때 어땠냐 좀 살펴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너무 멀리 가면 잘 모르니까 2000년 이후에 이제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요. 2008년도, 2007년 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값은 3번 중에 3번 다 올랐고요. 금리 인하기 때 주식은 2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긍정적인 영향 받는 게 맞습니다. 금리는 미국과의 차이를 좀 봐야 돼요. 6월 기준으로, 6월 말 기준으로 미국이 4.5%, 한국은행이 2.5%인데 2%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더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더 많이 내리게 되면 부동산에 심리에도 자극을 주게 되고, 또 미국하고 벌어지게 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요. 미국이 금리 좀 내려준다면 아마 한국은행이 한결 더 편한 마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만 보지 말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리가 3% 중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매수 심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와, 해볼만 하거든요. 4%는 사실 원리금 상환하기 좀 살짝
부담스러운데 대출금리가 3% 중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해볼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생각하면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6월 말에 내놓았죠. 6월 28일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왜 이렇게 해야만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좀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참 복잡하죠. 이런 게 다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동성도 중요하죠.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제 집값이 오르는데 KDI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통화량이 1% 늘어나면 집값은 0.9% 상승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유동성 흐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뭐 추경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산을 푼다고 하는데 그 돈 중에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든 돈이 풀린다는 얘기는 주식과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뭐 부정보다는 긍정의 요소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진보가 집권하면 규제하고 보수가 집권하면 규제를 푼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과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요. 더 오버슈팅 되면 더 규제하고요.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왜? 경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는 건 과열도 아니고 냉각도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찰랑찰랑 되기를 원하는데 어디 시장이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 내려갈 때는 언더슈팅. 그러니까 정부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권에 따라서 된다는 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진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 집값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올라가다 보니까 또 급한 마음에 규제를 또 남발하다 보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하다 보니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서 이제 그런 속설, 법칙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급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수요를 적당히 잘 컨트롤하는 게 가장 집값 안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은 쉽지.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이렇다.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규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겠구나. 왜?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다 원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메커니즘은 안정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서민주거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지고 상승률이 안정이 되면 그걸 정부는 안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면은 20억 아파트가 25억 갔다가 20억으로 떨어지면 안정이라고 하고 정부는 20억 아파트가 25억 가서 30억 안 가고 25억에 머무르면 그걸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가 투자 전략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메커니즘, 정부와 무주택자가 생각이 다르다. 정부 정책은 안정이다. 거래량도 안정, 상승률도 안정이라는 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쓴 책이 많죠. 제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책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서울 디지털대학교 특강 보면 됩니다. 책 사지 마시고 그냥 특강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